네, 미증시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의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9월은 좀 증시가 부진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9월 시작됐습니다. 간밤 미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9월 주식시장이 경험적으로 좋지 않았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 되겠는데요. 오늘 첫날도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자체를 보면 막판에 좀 힘을 발휘하면서요. S&P 500은 좀 올랐고요. 다우지수도 한 0.4%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이제 나스닥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지금 오늘까지도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하락폭은 상당히 진정된 채 마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섹터별로 보면은요, 헬스케어라든가 유틸리티, 이미 소비재 등 단 3개 섹터가 올랐고요. 한 8개 섹터가 올랐네요. 나머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는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좀 많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3일 연속 나름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86달러 수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수요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겠고요. 또 중국 일부 지역에서 또 락다운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좀 수요의 좀 부진 이런 가능성이 또 시장에서 조금 반영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금리라든가요, 미국 달러의 방향성 그리고 그 속도죠. 쉽게 해서 기울기가 되겠는데요. 10년물 금리가 3.25%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6, 7월의 고점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입니다. 정확히 보면 이제 6월 2일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미국 달러의 초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10포인트 돌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은 정확하게 2002년 이후, 그러니까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되겠습니다. 가장 이제 우리가 달러를 얘기할 때 가장 비교가 되는 것이 달러와 엔, 그 달러와 유로 이런 것들인데요. 달러와 엔, 즉 엔화의 약세가 아주 무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화가 약간 진정되면서 달러당 132, 133엔까지 갔던 것이 불과 2, 3주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오늘 140엔을 돌파했습니다. 1998년 8월 이후 무려 24년 만에 최고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달러의 강세가 시장을 전 세계 주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죠. 원달러 환율도 급등하면서요. 2009년 3월 이후 지금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다뤄지고 있고요. 잠시 전에 리얼타임을 봤을 때 보면 1,356원, 58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무서운 달러의 강세가 전 세계 주시장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달러 이렇게 강한 것은 누구 하나도 행복한 건 별로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의 40% 매출이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IT 기업은 60%를 넘나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IT 그리고 그런 쪽의 IT는 금리의 상승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IT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쉬고 있다는 것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우리나라의 원달러의 움직임이 지금 전 세계에 관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어저께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월별 기준으로 보면 무역 수지 규모로 봤을 때요.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가 나온 것이 블룸버그에서도 탑뉴스로 나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큰 이슈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 역시 뭐 국내 주시장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은 끝내 밀렸고 S&P 500 그리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보합권 정도로 거래를 마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월 쇼크가 나흘째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2년물 국채 금리가 15년 내 최고치를 급등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금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되겠는데요. 그것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기준금리를 일부에서는 내년도 상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도 하반기 초반에는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클리브랜드 어저께 연방은행 총재도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 없다라고 딱 본인의 생각을 얘기할 정도고요. 지금 기준금리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바로 4%까지 가야 된다고 할 정도니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기적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페드워치 툴의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보면은요, 9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3.0에서 3.25%로 기준이 올라가는 거 되겠고요. 11월에는 50bp 금리 인상을 지금 다수 의견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여드린 거는 통계적 의미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11월에 50bp 또 올리면 3.50에서 3.75가 되고요. 12월에 25pp를 한 번 더 올리면 3.75에서 4%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4.00%라는 게 찍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요. 지금 통계로 보면 내년도 5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25bp를 5월에 한 번 더 올리면 4에서 4.25%니까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보다는 1.75에서 2%까지 올라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금리 인상이 없고요. 빠르면 내년 말이나부터 해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것을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는 것이 기준금리 페드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보면 3% 2024년까지 기준금리의 금리 흐름이 3%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초저금리는 당분간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내년까지 초저금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바로 말씀드렸던 대로 기술주, 특히 기술주 중에서도 돈을 잘 벌거나 이런 기업은 문제가 없지만 돈을 잘 벌지 못하는 기업들, 흔히 얘기해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꿈과 희망만 있는 소위 성장주들에는 지금 상당히 내년까지 최소한 내년 이 수치에 따르면 후년까지인데요. 지금 큰 흐름에서 꿈과 희망만 있는 소위 성장 기술주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빠르면 내년 말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여기에 덧붙여서요. 간밤에 파월이 엔비디아 그리고 AMD를 비롯해서요. 반도체 쪽에 중국 수출 규제를 걸었습니다. 관련한 이슈 체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되겠는데요. 어저께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엔비디아에서 이제 공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으로부터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좀 자제해달라, 수출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받은 기업 측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공시를 한 겁니다. 기억하실 분은 계시겠지만 당초 3분기에 월가에서 생각하는 매출이 한 68억 달러 정도에서 69억 달러인데 이번에 그거를 눈높이로 10억 달러 정도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59억 달러가 기존의 가이던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4억 달러가 또 빌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억 정도까지 줄어든다는 얘기를 회사에서 먼저 했고요. 물론 이 이후에 지금 미국 정부와 또 협의를 통해서 계속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런 건 좀 반영된 게 없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주가는 7%가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명목상으로 보면 이 고성능 칩, 인공지능 칩이 되겠죠. AI 칩인데요. 이것이 결국 중국의 소위 공산당에는 인민 부대, 군인 있지 않습니까? 군부에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쓰는 것을 못한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것의 앞으로 파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해당되는 그런 뉴스나 그런 연락을 받은 것은 두 군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인데요. 엔비디아는 이번 현 분기에 진행되고 있던 비즈니스 자체가 4억 달러 규모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맞은 거고요. AMD 측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비즈니스와 큰 영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 같이 떨어졌다가요. 엔비디아는 오늘 7%가 넘게 떨어졌고 AMD도 5, 6%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9% 하락으로 진정되면서 끝났습니다. 한편 번스타인 증권에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을 갖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바로 내렸습니다. 210달러에서 180달러까지 내린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기타 특징 몇 가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캠프헬스프가 2%가 주가 떨어졌습니다. 실적 자체가 기대 이하가 나온 것이 악재로 인식됐고요. 클라우드 관련된 또 하나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몽고디비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적자 회사입니다. 예상보다 큰 적자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무려 25%나 급락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밈 주식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매매를 하고 있는 주식인데요. 배드 베스 앤 비욘드입니다. 어저께 이제 150여 개의
매장을 대철수하고 뭐 여러 가지 증자, 뭐 여러 가지 추진한다 얘기 나왔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의견을 바로 하향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주가는 8, 9%가 오늘 주가가 급락했으니까요. 트레이딩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매매 이런 것들은 투자는 자제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애플과 테슬라가 모처럼 좀 하락이 저지되는 모습입니다. 애플은 구체적으로 6일 만에 하락이 저지되면서 0.4%가 소폭 반등했고요. 테슬라도 오늘 0.5% 소폭이나마 일단 하락이 저지른 채 오늘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이슈들 소화해내면서 9월 증시는 혼조로 출발됐습니다. 앞으로의 9월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9월 시장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하나의 좌표를 보여준 거거든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공격적인 인상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잡는 기간 동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가구면 가구, 기업이면 기업에게 상당한 어떤 고난의 시기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어떤 뉴스거리나 이런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어떤 크게 실적 같은 것이 나오면 주가의 반등 모멘텀이 되겠지만 실적 시즌도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실적에 대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온 소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다음 주 21일 날 열리는 소위 FOMC 미팅에서 결과까지는 어떤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금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미국 달러의 고공행진이 멈칫하지 않으면 지금 주가는 좀 쉽지 않다. 지금 글로벌 환경이 이렇게 만만한 시장은 뭐 어느 나라는 말할 것 없이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요. 9월 증시는 최근 5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중간 선거가 있는 달이 됐건 간에 박스로 쳐 있는 것이 9월인데요. 9월 동안 좋지 않았던 것이 되겠고요. 이걸 좀 더 길게 120년의 다우지수의 역사를 보더라도 역시 9월이 제일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뭐 말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S&P 500은 지수의 산정 방식이 시가총액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가장 큰 차이죠. 다우지수는 그냥 평균이라고 주가의 평균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S&P 500은 시가총액입니다. 그럼 시가총액의 1위 기업이 어딘지 다들 아시잖아요. 애플이 7% 정도가 넘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애플도 7, 8, 9, 10을 포함해서 1년 중에 가장 좋지 않았던 달 중에 하나가 또 9월입니다. 그래서 7월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8월, 그다음에 또 10월은 좋았지만 9월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9월은 애플을 사야 될 시기가 맞는데 9월 한 달만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들을 보면 시가총액 1위였던 기업인 애플도 좋지 않았던 과거 통계 그걸 포함해서 9월의 어려움. 다만 10월 이후에는 상당히 강했던 것이 아주 통계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9월이 이제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통계적 흐름도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고비가 될 9월 애플도 부진했고 명확하게 수치상으로도 딱 차트가 보였는데 9월이 참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다음 주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FOMC에 대한 부분을 빼면 오를 만한 큰 이슈는 부재된 상황이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건 이렇고 월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경고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그리고 모건 스탠리 같은 거는 일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경고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익숙한 분 한 분이 오늘 또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저께는 건드라가 얘기한 걸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제레미 그랜섬 하면 역시 그 미국의 주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것으로 또 유명한 분인 거로 많이들 알고 있고 이분이 쓴 책도 많이 읽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의 닷컴 버블을 정확히 예측했던 인물. 그리고 2009년에 전 세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언했던 것으로 적중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2020년 이후에도 일관되게 이제 버블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분이 표현은 이제 슈퍼 버블입니다. 보통 버블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버블이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채권이면 채권, 주식이면 주식, 그리고 주택 가격, 그리고 상품 가격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엄청난 버블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슈퍼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 막 진입할까 말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국면 아직 진입하지도 않았다는 게 이분의 시각입니다. 이분은 사실 2020년에도 그랬고요.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주식시장이 절반 이상이 하락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찾아보시면 연초에도 50%, 55% 하락할 것으로 경고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금 슈퍼 버블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막 진입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서브라마니안인데 이분도 뭐 워낙 유명한 분이죠. 미국 증시가 뭔가 강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자기는 도저히 찾지 못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일반적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가능성이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아시다시피 연준에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긴축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선 거 아닙니까? 다만 이 양적 긴축에 따른 그런 파생에 대한 결과 효과는 아직까지 시장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년에는 이익 전망의 하향세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기존의 시각이죠. 지금 월가에서 가장 낮게 보는 것이 바로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여전히 3,600, 연말에 3,600이니까요. 연말에 3,600이면 지금보다 얼추 10% 아래니까요. 그만큼 시장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좀 적극적인 대응은 곤란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대응은 성장주나 이런 이익이 못 내는 기업이 아니라 퀄리티 기업을 사라는 겁니다. 퀄리티 기업이라는 거는 한국말로 굳이 얘기하면 우량한 기업인데 우량한 기업이 우리나라는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오래되고 그냥 망하지 않을 기업이지만 구체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낮다거나 ROE가 높다거나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다거나 아니면 유동 비율이 높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배당성이 꾸준하다거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퀄리티 기업에 주목하라는 얘기를 이분도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ETF들이 워낙 많이 있다는 거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ETF가 퀄리티의 QUAL이라는 ETF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고 꼭 그런 ETF가 아니더라도 가치주라든가 최소한 분산 투자하는 습관 투자 전략을 지금이라도 세워야 되고 그것은 결코 늦지 않은 투자 방법이다.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제레미 그랜섬은 아직 최악은 오지 않았다라고 전망하고 있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미국 기업의 성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둔화 여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바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익 전망이 하향이 이제 두드러질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금 2분기에도요. 예상과 달리 한 7, 8% 정도의 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최종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을 보면 연간에 올해도 한 8, 9% 이익이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내년에 이제 많이 이익 증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은 특히 지금 보수로 보는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것은 골드만삭스는 고작 3%밖에 이익이 늘지 않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 정도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5% 정도 늘어나면 235달러가 나옵니다. 주당 이익이 235달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PR만 값이 나오면 PR의 배수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지금의 목표 지수는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내년에 한 235달러에 PR이 15배 정도 하면 한 3,700 정도 나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관련해서 이익 조정 비율이 다시 역전됐습니다. 지난주에. 그리고 이익 전망 상향 기업이 45%, 그래서 하향 기업이 55%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쉽지 않은 시기고 그런 것들이 이익 전망의 섹터별 흐름으로 보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특히 IT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들이 바로 성장 섹터가 많은 것들인데요. 이들의 어떤 이익 전망 비율이 이익 조정 비율이 계속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좀 유의하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조금이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보면 가장 부진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또 매집의 기회가 될 수 있는 9월의 시장 전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